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정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점 반갑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시협의체 사무국에서 올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 해서 2번 이상의 교육을 은면동 위원님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교육은 실제 대면 교육보다 전달 효과나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본 교육을 받으실 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본인이 직접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비록 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 시간은 10분 정도, 약 10분 정도 되는 교육으로 해서 3개로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각각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앞뒤 순서 바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3개를 다 들으신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간단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시험을 보시고 나서 60점 이상 받으셔야 저희가 드리는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제가 여기서 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시험 점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PT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지역복지 정책과 지역복지 행정을 수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지역복지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급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불렀을 때만 해도 읍면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쌀 같은 거 나눠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 정책을 폈어요. 받는 사람이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준비된 물건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어떤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용자 중심, 다시 말해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들의 그 욕구가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중심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이 일종의 마케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했으니 받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갔는지, 그분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 요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변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 관련한 직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 부르지 않고 전문직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만 수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2001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직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응답을 안 하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시민복지과 전에 과 이름이 주민생활지원과였어요. 그때 드디어 이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이 무한돌봄센터 아마 아실 거예요. 2012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무한돌봄센터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게 되는 사회복지지원단이라는 시스템이 전국에 이제 구축이 되고 드디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신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그러니까 복지가 보장이 된 건데
복지보다는 보장이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장협의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신 읍면동 보장협의체도 생기게 되는 어떤 근원이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01년에 처음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저희 지역도 2005년에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06년부터 각 지역의 상근 간사라고 해서 사무국의 직원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통합이 되는 지침이 되면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2010년 같은 경우 저희도 지역에 상근 강사가 이제 배치가 되고 2011년 9월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쭉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2014년 12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겼다면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송파구에 있었던 그 세 분의 모녀분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동반 자살하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법률이 생기게 돼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보장협의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송파 세모녀 사건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때 당시 이 세 분은 사회복지의 어떤 그 공적 부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세 분이 각각의 그 어떤 생활에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혼자 계셨더라면 아마 수급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언니만 혼자 있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은 하지만 변변한 직장이 없던 막내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좀 더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같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공적 부조가 갈 수가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보장협의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문이나 연계, 협력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일 때는 주로 복지 계획을 짜고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하는 게 주 업무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 기능과 협력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포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연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저희는 조례 제정을 했고요. 2010년에 민간 상근 간사가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분과 개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쭉 지나가다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2016년에 새로운 구성이 있었고요. 저희 자랑을 잠깐 하면은 경기도지사상도 좀 받은 적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시협의체 같은 경우는 6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끝난 상태예요. 7기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확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 자,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적당한 자원을 배분해 주고, 자, 그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자원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시협의체의 기능이기 때문에 읍면동 협의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시협의체와 읍면동의 차이가 무엇냐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협의체의 가장 큰 기능은 이거예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거, 시행 및 평가에 관한 것을 하는 게 제일 크고요. 지표를 저희가 마련해서 그 지표에 맞는지를 모니터링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읍면동단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기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만든 건데요. 자, 시도 보장위원회. 자, 이거는 이제 광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 있고요. 자, 시군구에는 저희 같은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자, 시군구 보장협의체가 있으니 당연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 자, 저희는 읍면동 14개 지역이 있죠.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없어요. 그럼 거기는 동협의체라고 아마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있고요. 시협의체 안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자,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지침에 따르면 중간관리자 내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무분과에서 입안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무분과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9개인데 11개로 늘릴 예정이에요. 자, 실무분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장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수직적 단위가 아니에요. 저희 보장협의체는 무조건 수평적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기능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대표협의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분들이 들어와 있고, 대표협의체에 위원장이 두 분이 있어요.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 공공위원장이 이제 시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는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위원들이 있고,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공무원분들이 한 1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자, 기능별, 대상별, 지역별로 실무분과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 임기가 있어요. 대표와 실무는 2년씩이고 실무분과도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에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연임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기능과 실무협의체 기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시장님께 정책 건의나 심의를 요청드리기도 하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을 합니다. 이 승인된 내용이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실무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분과의 어떤 사업을 연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장에 실무분과의 기능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실무분과가 주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과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시협의체 사업이 많이 발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협의체에 관한 부분과 보장협의체 연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1편은 마치고요. 2편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